대령 계급장만 믿고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을 벌레 보듯 짓밟았던 한 군인, 알고 보니 그 사돈이 투스타, 원스타 장군 부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벌어지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인제의 바람은 정직했다. 군인의 관등 성명처럼 거두절미하고 파고들었고 한치의 거짓 없이 살갗을 스쳤다. 김소연은 그 바람을 맞으며 자랐다. 작은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는 그녀의 삶은 인제의 바람처럼 소박하고 꾸밈없었다. 그녀의 아버지 김성우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다가 얼마 전 조용히 명예퇴직했고 어머니 이혜진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집을 지키는 평범한 주부였다. 적어도 소연이 아는 한은 그랬다. 소연의 세상에 다른 종류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군부대 위문 행사에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였다. 그곳에서 만난 강민주는 용산의 하늘 같았다. 멀고 높고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별빛은 따뜻했다. 합동참모본부 소속의 장교라는 그의 직함은 소연에게는 낯선 세계의 언어였지만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 가장 익숙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민주는 소연의 순수함과 꾸밈없는 모습에서 위안을 얻었다. 늘 최고와 완벽을 강요하는 아버지 강철규 대령의 그늘 아래서 숨막히는 삶을 살았던 그에게 소연은 처음으로 만난 안식처였다. 소연은 민준의 반듯한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다. 용산의 높은 아파트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그의 삶이 실은 인제의 작은 뜰악에서 가족과 함께 웃는 자신의 살보다 훨씬 춥다는 것을 직감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을 때 민주는 소연에게 청혼했다. 인제의 작은 자작나무 숲, 하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오솔길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작은 자작나무 반지였다. 소연 씨,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인제의 바람을 담고 싶어요. 당신처럼 정직하고 따뜻하고 꾸밈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세상과 그의 세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민준과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김성우는 말없이 소연의 손을 잡아주었고 어머니 이혜진은 우리 딸이 택한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게다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인제의 작은 집에는 행복한 온기가 감돌았다. 같은 시각 용산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민주는 결심한 듯 아버지 강철규 대령과 어머니 윤서희 여사 앞에 섰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철규 대령은 읽고 있던 군사 전문 서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용건만 간단히 해라. 그의 목소리는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듯 건조하고 권위적이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강철규 대령의 미간이 꿈틀했다. 어머니 윤서희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느 집안의 교수니? 아버님 친구분이신 박 장군님 댁 막내딸은 아니고. 아닙니다. 강원도 인제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님은 작은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셨고 어머님은 주부이십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철규 대령이 책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아들을 향했다. 인제 공공기관 퇴직자? 지금 그걸 우리 집안의 며느리감이라고 말하는 거냐? 아버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계급장이 달리나 사랑으로 명예가 생기나? 강민준, 너는 보통 군인이 아니야. 합동참모본부의 엘리트 장교고 이 아비의 뒤를 이을 놈이다. 내 옆자리는 내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발목을 잡는 짐이어서는 안 돼.
윤서희 여사가 거들었다. 민준아, 엄마는 실망이 크구나. 인재라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곳에 사돈을 맺니?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일단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강철규 대령은 한참 동안 아들을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좋다. 내가 그토록 어리석은 판단을 한 이유가 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주지. 상견례 날짜 잡아라. 어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무시,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용산의 하늘 아래 민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함을 느꼈다. 인제의 바람과 용산의 하늘은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상견례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장소는 강철규 대령이 정했다. 서울의 중심 용산 국방부 청사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 수라체였다. 방 하나를 빌리는데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이 들어가는 곳이었다.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가 노골적인 힘의 과시였다. 소연의 가족은 상견례 전날 서울에 올라와 작은 호텔에 묵었다. 소연은 부모님께 가장 좋은 옷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아버지 김성훈과 어머니 이혜진은 있는 옷 중에 제일 단정한 걸로 입으면 된다며 한사코 마다했다. 아버지는 몇 번 입지 않은 짙은 남색 정장을, 어머니는 수수한 멋이 있는 연보라색 한복을 조심스럽게 다림질했다. 그 모습에 소연은 괜스레 마음이 저렸다. 아빠,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준 씨 부모님 조금 무뚝뚝해 보여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소연의 말에 어머니 이혜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걱정 마라, 딸.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그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들은 곧 깨닫게 될 터였다. 약속 시간 정각, 소연의 가족이 수라체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섰다. 화려하지만 위압적인 내부 장식에 세 사람은 잠시 주눅이 들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들어서자 강철규 대령과 윤서희 여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1시간은 좋게 기다린 사람들처럼 지루하고 거만한 표정이었다. 민준만이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나 소연의 가족을 맞았다. 아버님,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성훈과 이혜진도 예를 갖춰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소연 아비 되는 김성훈입니다. 이혜진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규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윤서희 여사는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이혜진의 한복을 평가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강철규 대령이 먼저 입을 열면서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김 선생이라고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그 뉘앙스는 하급자를 부르는 것에 가까웠다. 인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하긴 평생 그런 시골에서만 사셨으니 서울 나들이가 쉽지는 않으셨겠지요. 첫마디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다. 김성우는 표정 변화 없이 찻잔을 들었다. 괜찮습니다. 저희 부부는 군 생활을 오래 해서 전국 어디든 낯설지 않습니다. 군 생활이라. 강철규 대령이 흥미롭다는 듯, 그러나 그 속내는 비웃음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공공기관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군무원이셨나 봅니다.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합참에 있다 보니 웬만한 부대 사정은 다 압니다만.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었다. 자신의 정보망과 인맥을 과시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그가 평생을 무기로 삼아온 방식이었다.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마지막에는 인제에 있는 부대에서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김성우는 구체적인 부대명을 말하지 않았다. 그 대답이 강철규 대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김성훈이 무언가 숨기거나 내세울 것이 없어서 얼버무린다고 확신했다. 인제라. 제12보병 사단이나 제3군단 사령부 근처 어디 작은 부대셨겠군요. 고생은 많으셨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격오지에서 근무한 걸 경력이라고 내세우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군이란 게 결국 별을 달아야 진짜 군인이지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보란듯이 매만지며 말했다. 눈에 보이는 계급장만이 전부라는 오만함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윤서희 여사도 가세했다. 그녀는 이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부인께서는 평생 살림만 하셨다고요?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는 제 남편 내조하랴, 군 장성 부인들 모임 나가랴, 봉사활동하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란답니다. 여자도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죠. 언제까지 남편 그늘 아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위로를 가장한 모욕이었다.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한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다. 강철규 대령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다시 김성훈을 향해 몸을 돌렸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2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니 부모로서 조건을 따져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솔직히 김 선생 댁에서 우리 민준이를 위해 무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집은 당연히 저희가 용산에 마련할 겁니다. 혼수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후 준비는 넉넉히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소연의 가족 가슴에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 완전히 결여된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김성훈과 이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2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을 강철규 대령은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소연 양. 강철규 대령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마치 사격장의 표적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도서관 사서라고 들었다. 뭐 나쁜 직업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 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리다. 민준이는 앞으로 나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 아이다. 그러려면 아내가 집에서 완벽하게 내조를 해야 해. 아이들 교육도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혼하면 그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소연의 꿈, 그녀의 자아,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부모님이 더 비참해질 것 같았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소연이 간신히 내뱉은 대답에 강철규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아직 어리구나. 그런 푼돈 버는 일에 대한 애착은 버려라. 내가 주는 생활비가 내 연봉의 몇 배는 될 테니.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십시오. 소연 씨와 소연 씨 가족에게 너무 큰 결례입니다. 시끄럽다 앉아. 이게 다 너를 위한 말이야.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것들을 데려와서. 강철규 대령의 고함에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윤서희 여사는 어머, 얘 좀 봐 하는 표정으로 소연을 흘겨보았고 종업원들은 문 밖에서 웅성거렸다. 완벽한 치욕의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상견례 내내 침묵을 지키던 이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한 힘이 있었다. 따님이라 부르시지요. 강철규 대령은 순간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이혜진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강철규 대령과 윤서희 여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주부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엄정한 책임을 져온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제 딸에게 소연 양이 아니라 예의를 갖춰 따님이라 부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의 꿈을 당신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꺾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강철규 대령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은 당신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최대한 예를 지키려 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예의를 짓밟고 저희 가족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남편 김성훈도 함께 일어섰다. 강 대령님. 이혜진이 처음으로 그의 직급을 불렀다. 군인은 계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명예와 헌신을 아는 것이 진짜 군인입니다. 당신은 그저 철제 계급장에 취해 스스로를 지키는 성벽 안에 갇혀 있을 뿐이군요. 에이,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윤서희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방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식당 지배인이 곤란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이 찾아오셔서. 강철규 대령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놈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제12보병사단 전 작전참모 예비역 대령 박진수, 김성훈 장군님께 인사드립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강철규 대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박진수 대령이라면 합참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육군의 전설적인 작전통이었다. 그런 그가 저 초라해 보이는 시골 늙은이에게 장군님이라며 경례를 하고 있었다. 박진수 대령은 김성훈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한 뒤 그의 옆에 서 있는 이혜진을 보고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이혜진 장군님까지 함께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충성. 장군님.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강철규 대령의 머리를 내리쳤다. 제12보병사단. 인제에 주둔하는 최전방 메이커 부대. 그곳에서 조용히 마무리했다던 저 남자가 사단장, 즉 소장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저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던 여자가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교장, 준장이었다는 말인가. 강철규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합참의 대령. 그것은 분명 높은 자리였지만 야전 사단장과 사관학교장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계급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기어 올라온 성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이혜진은 그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늘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사돈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혜진의 선언은 수라체의 화려한 방 안에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찰나와 같은 정적 속에서 강철규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자신의 귓속에서부터 사라지는 듯한 이명을 느꼈다. 장군님,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그 단어들이 그의 뇌 속에서 의미를 갖추고 형상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의 발밑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부심의 성체가 그가 경멸에 맞지 않았던 시골 늙은이 부부의 침묵 어린 시선 앞에서 먼지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왔던 박진수 대령은 경례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충성심 가득한 눈은 존경하는 선배 지휘관을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의 끝자락에 걸린 경멸의 파편들은 고스란히 강철규를 향해 날아와 박혔다. 합참 내에서도 강꼴로 소문난 박 대령이었다. 그가 장군님이라 부르는 이들이라면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철규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회로가 타들어가며 연결되기 시작했다. 인제 제12보병 사단.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 내에서도 가장 험하고 명예로운 부대 중 하나. 그곳에서 조용히 마무리했다던 저 남자는 필시 사단장, 즉 소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그 자리는 의무병과의 정점이며 장군이 아니면 오를 수 없는 자리. 준장이었다. 소장과 준장. 예비역이라고는 하나 하늘 같은 선배이자 전설 속에나 존재하던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일개 대령인 자신이 감히 그들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그들의 관상을 논했고 그들의 노후를 걱정했으며 그들의 딸에게 일을 그만두라 명령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하극상이자 인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단순한 결혼 파탄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 나갈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장군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강철규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천둥처럼 울리던 위엄은 간데없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듯 필사적인 변명만이 튀어나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최고급 양복 옷깃을 적셨다. 그의 아내 윤서인은 상황 파악이 조금 더 빨랐다. 그녀의 공포는 군대 계급이 아닌 철저히 사교계의 평판에 기반한 것이었다. 예비역 장성 부부. 그것도 둘씩이나. 그런 이들에게 근본 없는 집안 운운하며 모욕을 퍼부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날엔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합참 대령 사모님이라는 지위는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모든 장군 부인 모임에서 배척당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할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다. 어머나 사부인,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워낙 앞뒤가 꽉 막힌 군인이라.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윤서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혜진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김성훈이 조용히 팔을 들어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됐네. 김성훈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다시 멈췄다. 그는 강철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시골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지고 혹한의 전선에서 국가를 지켜온 지휘관의 서늘한 통찰력이 번뜩였다. 자네 군복을 입은 지 얼마나 됐나? 예, 어언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30년이라. 그 긴 시간 동안 자네는 무엇을 배웠나? 보이는 계급장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은 배우지 못했는가? 제복의 무게가 사람의 존엄보다 무겁다고 생각했나? 김성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철규의 심장을 아프게 후려쳤다.
내가 만약 장군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네의 사과는 없었겠지. 내 아내와 내 딸이 받은 모욕은 당연한 것이 되었을 테고. 안 그런가, 강 대령? 강철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정곡을 찔린 그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가 숭배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계급이었고 그가 경멸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계급 없는 자였다. 자신의 천박한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오만함이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터져버릴 줄은 몰랐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이혜진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이 결혼은 저희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들처럼 사람을 계급과 돈으로 판단하는 부모 밑에서 제 딸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시지요. 그녀는 소연과 함께 몸을 돌렸다. 김성훈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박진수 대령은 무너져 내린 강철규를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본 뒤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두 장군의 뒤를 따라 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강철규와 윤서희 그리고 민준만이 남았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코스 요리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수저를 들 수 없었다. 화려한 음식들은 마치 패배한 전투의 잔해처럼 처참하게 보였다. 강철규는 의자에 주저앉듯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철옹성 같던 자존심은 이제 폐허가 되어 싸늘한 바람만이 맴돌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그의 인생 가장 중심에서 거대한 눈이 뜨이고 있었다. 수라체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 같았다. 강철규와 윤서희, 민준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서로를 베었다. 최고급 세단의 문을 여는 소리마저 죄인을 압송하는 쇠사슬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다. 차가 용산의 아파트를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하고 나서야 억눌렸던 화산이 폭발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서희였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그놈의 오만하고 건방진 성격 때문이라고.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까지 깔아뭉개야 속이 시원했어?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나? 사부인 살림만 하셔서 답답하셨겠네 어쩌네 하면서 부추긴 게 누군데. 나는 그래도 돌려서 말했지. 당신처럼 대놓고 노후 준비는 됐냐? 딸내미 일 그만둬라. 무식하게 밀어붙이진 않았다고요. 부부의 추악한 책임 전가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운전대를 잡은 민준의 이마에 핏대가 섰다. 결국 그는 핸들을 강하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만. 제발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차가 급하게 갓길에 멈춰 섰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두 분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오만함과 어머니의 허영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생겼다고요. 제 인생이 두 분의 장식품입니까? 제 결혼이 두 분의 명예를 위한 트로피냐고요. 아들의 절규에 강철규와 윤서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늘 순종적이고 반듯하기만 했던 아들의 반항이었다. 아들의 눈물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강철규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인맥을 총동원해 예비역 소장 김성훈과 예비역 준장 이혜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 있는 대령의 것이 아니었다. 다급하고 비굴하며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메일과 메신저로 들어오는 파일들을 열어볼수록 강철규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갔다. 김성훈.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전방 GOP 대대장 시절 전설적인 전과를 올리며 12사단의 호랑이로 불렸던 인물. 청렴 결백하여 부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으며 단 한 번의 비리나 구설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소장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군인. 그의 저녁식 날 수백 명의 부하들이 눈물로 그를 배웅했다는 일화는 유명했다. 이혜진.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의 전설. 간호장교 최초로 야전부대 의무대장을 역임했으며 해외 파병 당시 탁월한 리더십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인물. 편견과 차별을 뚫고 여성 최초로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되었을 때 그녀는 별을 단 나이팅게일로 불렸다. 그녀의 온화함 뒤에 숨겨진 강직함은 모든 후배 군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그들의 군 경력은 흠결 하나 없는 수정 그 자체였다. 정치질이나 줄타기가 아닌 오직 헌신과 능력으로 군의 정점에 섰던 진짜 군인들이었다. 강철규는 자신의 경력이 그들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가짜 명예에 취해 살았던 것이다. 에이, 이럴 수가. 강철규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껴졌다.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어째서 그토록 평범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던 것일까? 그때 윤서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이 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강철규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남은 오기인지 아니면 필사적인 생존 본능인지 모를 빛이 감돌았다. 인제로 간다. 지금 당장. 네. 이 밤에요. 그래. 전화나 사과문 따위로는 어림도 없어. 직접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해. 그것은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거대한 산사태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인간의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그 길로 세 사람은 옷만 겨우 갈아입고 다시 차에 올랐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차는 어둠이 짙게 깔린 강원도 방향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굽이치는 산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용산의 안락한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낯선 풍경 속으로 그들은 속죄를 위한 필사적인 추격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인재의 작은 집. 소연은 자신의 방 침대에 엎드려 조용히 울고 있었다. 상처와 혼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때 이혜진이 조용히 들어와 딸의 등을 쓸어주었다. 엄마,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두 분이 그런 분들이신 줄 알았다면 제가 민준 씨 만나는 거 다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때문에 두 분이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이혜진은 딸을 끌어안았다. 소연아, 우리는 내가 장군의 딸로 사는 걸 원치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너 자신의 이름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오늘 일은 너 때문이 아니란다. 오만함에 눈이 먼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밖에서는 김성훈이 묵묵히 마당의 작은 텃밭을 서성이고 있었다. 밤이슬을 맞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단순히 분노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가 결국 딸의 행복에 그림자를 들이운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였다. 집 앞 골목으로 익숙지 않은 외제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쳐왔다. 차에서 내리는 세 사람의 인형. 강철규와 윤서희 그리고 민준이었다. 김성훈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굳게 닫힌 대문 앞에 버티고 섰다. 마치 적의 침입을 막는 초병처럼. 강철규 일행은 초라한 시골집 대문 앞에 섰다. 서울의 호화로운 식당에서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대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용산에서 인제까지의 그 먼 길은 단순히 거리의 이동이 아니었다. 오만의 정점에서 존엄의 요새 앞으로 끌려 나온 처절한 추락의 과정이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인제의 산골 마을은 고요했다. 풀벌레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 되어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둔 두 가족의 숨막히는 대치를 감싸고 있었다. 대문 안쪽에 김성우는 굳건한 성벽처럼 서 있었고 대문 밖에 강철규 가족은 성벽 아래 엎드린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철규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섰지만 차마 대문을 밀어볼 엄두는 내지 못했다. 김 장군님, 강철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김성우는 대답 대신 직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문지방을 넘지 않고 그들 앞에 버티고 섰다. 들어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강철규는 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90도로 꺾인 그의 등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굴욕의 각도였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옆에서 윤서희와 민준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윤서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사부인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소연 아가씨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절박했고 표면적으로는 진실해 보였다. 그러나 김성훈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들의 숙인 정수리가 아닌 그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게. 김성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세 사람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강 대령. 자네는 아직도 자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군. 예, 아닙니다. 제가 감히 장군님들을 몰라 뵙고. 바로 그거야. 김성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기운이 실렸다. 자네의 사과는 우리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하는 사과 아닌가. 내가 만약 정말로 인제의 작은 공공기관을 다니다 퇴직한 평범한 늙은이였다면 자네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게야. 내 아내와 내 딸이 받은 모욕은 당연한 것이 되었을 테고 자네는 오늘 밤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겠지. 내 말이 틀렸나? 강철규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성훈의 지적은 그의 폐부 가장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그로 인해 닥칠 후폭풍이 두려워 수습하러 온 것뿐이었다. 그때 집안에서 불이 켜지더니 이혜진과 소연이 밖으로 나왔다. 이혜진은 남편의 곁에 섰고 소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혜진은 윤서희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사부인께서는 제게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윤서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저 역시 제 이름으로 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제 이름은 준장 이혜진이 아니라 이혜진입니다. 제 남편 역시 소장 김성훈이기 이전에 김성훈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소연이의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그 최소한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윤서희의 허영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한편 민주는 필사적으로 소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소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소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 이건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오늘 저는 민준 씨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민준 씨가 살아온 세상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그때 김성훈이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추상 같은 위엄을 담고 있었다. 오늘은 돌아가게. 강철규가 다급하게 외쳤다. 장군님, 제발, 내 말 들어. 김성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자네가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다면 가서 고민하게. 자네가 오늘 무엇을 모욕했는지, 빛나는 대령 계급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존엄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대답을 자네 스스로 찾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사돈이 될 수 없네. 그것은 거절보다 더 무서운 과제였다. 단순한 용서가 아닌 한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김성훈과 이혜진은 소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들이 등 뒤로 닫은 대문은 강철규 가족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강철규와 윤서희, 민주는 쫓겨난 사람들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인제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들의 뼈를 시리게 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사돈이 될 뻔했던 사람의 집이 아니었다. 돈과 계급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요새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새 앞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를 맛본 것이다. 인제에서 용산으로 돌아오는 길은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을 싣고 가는 장례 행렬과도 같았다. 올 때의 절박함과 초조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폐허처럼 공허한 침묵만이 남았다. 한강의 야경이 눈부시게 차창을 스쳤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은 이제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들의 속물적인 삶을 비웃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가 멈췄을 때 세 사람 중 누구도 먼저 내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차 안의 작은 공간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로 가라앉는 납덩이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강철규는 서재로 직행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인맥을 동원해 전화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자신의 군 생활이 담긴 유리 장식장을 응시했다. 그 안에는 각종 표창장과 기념패,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부대원들과 찍은 사진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자부심이자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는 늘 장식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합참 대령 강철규의 위상을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 거울처럼 맑은 유리 표면 위로 비친 것은 자랑스러운 군인이 아니었다. 김성훈 장군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벌벌 떨던 비굴한 사내, 이혜진 장군의 일침에 말문이 막혔던 속물, 그리고 아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오만한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제복과 계급장을 모두 벗겨낸 강철규라는 인간의 맨 얼굴을 마주했다.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의 뇌리 속으로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들이 스쳐 지나갔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선배와 맞서던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다. 야전 소대장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집안 사정까지 헤아리려 애썼던 열정 넘치던 초급 장교의 모습도 있었다. 그때의 자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진급 심사를 앞두고 실력보다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을까. 상사의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눈감아 버렸을 때였을까.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유능한 부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고 대신 배경 좋은 부하를 끌어주었을 때였을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오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비겁한 타협과 그릇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추악한 괴물이었다. 그의 시선이 장식장 가장 위쪽,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국방부 장관 표창에 닿았다. 그것은 사실 그의 공이 아니었다. 한 부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것인 양 보고하여 받은 도둑질한 영광이었다. 그는 그 표창장을 받을 때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철규는 괴성과 함께 장식장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그의 손이 표창장과 기념패드를 쳐냈고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과 거짓된 영광의 상징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깨진 유리 조각들은 마치 산산조각 난 그의 자아 같았다. 그는 폐허가 된 자신의 명예 위에서 주저앉아 마른 오열을 터뜨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경멸과 혐오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윤서인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삶의 중심축이었던 사교계라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때마침 군 장성 부인 모임의 총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음 주 자선 바자회에 대한 논의 전화였다. 그녀는 늘 이런 전화를 기다렸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차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목소리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들었어요? 강 대령 부인 예비역 장군님 댁에 가서 그런 망신을 당했다면서. 어머 정말. 그렇게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꼴 좋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이제 촌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할 운명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존경과 관심은 강철규 대령의 아내라는 껍데기 덕분이었지 인간 윤서희를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녀의 세상 또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주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숨 쉴 수 없다고 느꼈다. 부모님의 붕괴는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이 썩은 뿌리로부터 자신을 잘라내지 않으면 자신 또한 그들과 같은 괴물이 될 터였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쌌다. 군에서 받은 월급을 모아둔 통장과 갈아입을 옷 몇 벌이 전부였다. 그는 가방을 들고 나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 앞에 섰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강철규의 주변에 위태롭게 흩어져 있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에 강철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소연 씨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저에겐 없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에게 또 제 자신에게 제가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찬 가출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내리는 고통스럽고도 성숙한 결단이었다. 강철규는 아들을 말리지 못했다. 아니, 말릴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곁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텅 빈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깨진 표창장 위로 툭 떨어졌다. 아들이 떠나고 며칠이 흘렀다. 용산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유령의 집처럼 변했다. 윤서희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강철규는 살아있는 화석처럼 서재 소파에 박혀 있었다. 그들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강철규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간의 개인 휴가를 신청했다. 그의 군 생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부관은 놀라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몸이 좀 좋지 않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다. 수십 벌의 각 잡힌 군복과 최고급 양복들. 그는 그것들을 모두 지나쳐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등산복과 평범한 면바지를 꺼내 입었다. 수십 년 만에 입어보는 평상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불편했고 온몸이 무방비로 노출된 듯 허전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어깨에 대령 계급장도 가슴에 훈장도 없는 그저 나이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초라하고 왜소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그의 최고급 세단이 있었지만 그는 그 옆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낡은 국산차의 문을 열었다. 결혼 초기에 아내와 함께 타던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차였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다시 인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은 지난번의 필사적인 추격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과속하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 가보는 길을 익히려는 사람처럼 창밖의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서울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이 나타나자 그는 작은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늘 비서가 사다 주던 고급 커피 대신 자판기에서 밍밍한 종이컵 커피를 뽑아 마셨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라면을 먹는 사람들 틈에 끼어 우동 한 그릇을 시켜 먹었다. 그들이 나누는 소박한 대화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트럭 운전사의 지친 하품. 그가 평생을 내려다보며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세상의 풍경이었다. 인제 읍내에 도착한 그는 김성훈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대신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읍내를 걷기 시작했다. 소연이 일한다는 작은 도서관 앞을 서성여 보기도 하고 시끌벅적한 장터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다. 바로 그 장터 한가운데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김성훈이 장바구니를 든 채 채소 가게 할머니와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할머니가 덤으로 얹어주는 풋고추 몇 개에 그는 소년처럼 환하게 웃었다.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그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고 그는 다정하게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어디에도 소장의 위험은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작은 마을의 일원이자 존경받는 이웃 아저씨일 뿐이었다. 강철규는 깨달았다. 김성훈의 권위는 어깨 위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한참을 넋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철규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김성훈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끌리듯 그곳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낡은 나무 대문의 경첩 일부가 헐거워져 덜컹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다. 그는 차로 돌아가 트렁크를 뒤졌다. 다행히 비상용 공구함이 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드라이버와 펜치를 들고 돌아와 헐거운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았다. 평생을 부하들에게 명령만 내리며 살아온 손이었다. 서류와 펜만 잡아왔던 손으로 공구를 쥐자니 낯설고 어색했다. 몇 번이나 나사못을 떨어뜨리고 손가락을 찍기도 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 등을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끼거리던 대문이 마침내 부드럽게 닫히게 되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텃밭에 물을 주러 나왔던 이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파릇파릇한 상추가 한 아름 들려 있었다.
이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철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옷을 털었다. 그는 변명도 인사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흙 묻은 손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온 김성훈이 집 앞에 나타났다. 그의 한 손에는 장바구니가, 다른 한 손에는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흙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강철규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놀란 표정의 아내를 보았다. 마을의 정적이 세 사람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강철규는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흙먼지처럼 버석거렸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길을 잃은 순례자가 내딛는 처절하고도 진솔한 첫걸음이었다. 강철규의 말은 계산된 사과가 아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헤매던 한 인간이 한 줄기 빛을 향해 내뱉는 무의식적인 독백에 가까웠다. 김성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대문 앞에서 그들을 내쫓던 때의 서늘함과는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처럼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성훈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가서 물 한잔하게. 그 한마디에 강철규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닫혀있던 견고한 요새의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이었다. 김성훈의 집 내부는 소박했지만 모든 것이 정갈하고 따뜻했다. 거실 벽에는 화려한 그림 대신 소연이 어릴 적 그렸을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의 온기가 배어 있었다. 강철규는 용산의 자기 집이 떠올랐다.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으로 채워져 있지만 가족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텅 빈 모델하우스 같은 공간. 이혜진은 말없이 부엌으로 가 시원한 보리차를 내왔다. 그것은 손님에 대한 접대가 아닌 땀 흘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강철규는 흙 묻은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시원한 보리차가 타들어가던 그의 속을 적셔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철규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사주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터에서 배웠습니다. 김성훈과 이혜진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장군님께서는 이곳 모든 분들과 가족처럼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추구했던 존경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시기나 질투가 아닌 순수한 궁금증과 깨달음이 묻어 있었다. 그 솔직한 고백에 김성훈은 처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다. 그는 창밖의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야전 지휘관으로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네. 부하들의 이름과 계급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부하의 어머니가 고향에서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아는 것이었지. 내 어깨 위에 달린 별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과 청춘을 담보로 잠시 빌린 것이었으니까. 전역한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웃들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존경이란 건 말이야, 강대령. 높은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할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일지도 모르네. 그의 말은 강철규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평생을 부하들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여겼다. 그들의 삶의 무게 따위는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김성훈의 한마디 한마디는 강철규가 평생을 붙들고 있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망치였다. 한편 그 시각 소연은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동료 직원이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본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편지에는 용서를 구하는 말이나 다시 만나달라는 애원은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민준의 담담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나약함에 대한 사과, 그리고 소연의 가족이 겪었을 모욕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 그는 지금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바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내게 주었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에게 나를 다시 봐달라고 강요할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절망과 상처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민준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그들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다시 인제의 김성훈 자택.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강철규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머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늦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향할 때 이혜진이 조용히 그의 뒤에 대고 말했다. 다음에 오실 땐 아내분도 함께 오십시오. 여자의 이야기는 여자가 들어야지요. 강철규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등 뒤로 날아와 꽂힌 그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관계의 변화를 의미했다. 그것은 굳게 닫혔던 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이 생긴 문이었다. 그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인 채 집을 나섰다. 차를 몰아 인제를 빠져나오는 강철규의 마음은 복잡했다. 승리감이나 안도감은 없었다. 대신 묵직한 과제를 안고 돌아가는 학생처럼 마음이 무거웠고 동시에 아주 작은 온기가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인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오만이 무너져 내린 치욕의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자신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할 진정한 존엄을 배워야 할 순례지처럼 느껴졌다. 꽁꽁 얼어붙었던 거대한 빙하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철규가 돌아온 용산의 아파트는 여전히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윤서인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며칠 사이 퀭하게 꺼져 있었다. 남편의 초라한 행색과 흙먼지 묻은 옷을 보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니, 물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강철규는 아내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거대한 유리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그보다 100배는 더 멀어 보였다. 그는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했다. 바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제에서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장터에서 본 김성훈의 모습, 그가 들려주었던 존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툰 솜씨로 대문을 고쳤던 자신의 모습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허세나 변명이 없었다. 오직 길고 긴 방황 끝에 작은 깨달음을 얻은 한 인간의 고백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평생을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소. 내 어깨의 계급장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했지. 하지만 그 집 문지방을 넘는 순간 깨달았어. 난 그저 빈 껍데기였다는 걸. 이야기를 마친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혜진 여사께서 당신도 함께 오라 하셨소. 여자의 이야기는 여자가 들어야 한다면서. 이혜진의 전언은 윤서희의 굳어있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와서 사과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와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초대였다. 자신을 그토록 모욕했던 상대방이 내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화해의 손길이었다. 윤서희의 닫혀있던 감정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흐흑, 흐엉.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불안과 허영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지금의 비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우리가 무시당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별을 달지 못하면, 민준이가 좋은 집안과 연을 맺지 못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설쳤다고요.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은 죄인이에요. 강철규는 말없이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갑게 식어있던 부부의 관계에 아주 오랜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것은 서로를 탓하는 싸움이 아닌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진짜 부부의 대화였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시 인재를 찾았다. 강철규의 차 트렁크에는 값비싼 와인이나 한우 세트 대신 그들이 연애 시절 즐겨 찾던 작은 빵집에서 사온 소박한 카스텔라 상자가 실려 있었다. 윤서희는 화려한 명품 옷이 아닌 단아한 색의 투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김성훈 내외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았다. 어색한 인사가 오간 뒤 김성훈이 강철규에게 넌지시 말했다. 나랑 텃밭이나 좀 둘러보시겠소? 봄 상추가 아주 연하게 올라왔는데. 두 남자가 텃밭으로 향하는 동안 이혜진은 윤서희를 마루에 앉도록 이끌었다. 두 여인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서희였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부인, 지난번 제가 드렸던 모든 무례한 말들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혜진을 바라보았다. 제가 감히 사부인의 삶을 살림만 했다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평생 남편의 계급장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사부인이야말로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오신, 제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이혜진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훈련에서 열외당하기 싫어 남자 군인들보다 2배로 땀 흘렸던 생도 시절, 첫 아이를 낳고 100일도 되지 않아 야전 훈련에 복귀해야 했던 고충, 군인과 엄마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수없이 번민했던 밤들. 그녀의 이야기는 장군의 성공담이 아닌 한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겪어야 했던 치열한 삶의 기록이었다. 윤서희는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계급이 아닌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깊이 공감했다. 두 여인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서로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해빙수였다. 그 무렵 민주는 소연이 일하는 도서관을 찾았다. 그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그녀가 일을 마치고 나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렸다. 저녁이 되어 도서관을 나선 소연은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민준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한층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소연 씨.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와 섰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부모님 뒤에 숨어서 당신을 찾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보였다. 얼마 전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온전히 내 힘으로 얻은 첫 공간이에요. 그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변하겠다고 한 약속. 당신을 다시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2번 다시 그런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예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게요. 다만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지켜봐 줄 수는 없을까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소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원망이 아닌 안도와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에 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용산의 하늘과 인제의 바람이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늦여름의 어느 주말. 상견례 장소는 수라체가 아닌 인제의 김성훈 자택 앞마당이었다. 화려한 코스 요리 대신 텃밭에서 갓 딴 채소와 함께 숯불 위에서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다. 강철규는 서툰 솜씨로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고 있었고 김성훈은 옆에서 훈수를 두며 허허 웃고 있었다. 윤서희와 이혜진은 마루에 앉아 갓 따온 옥수수를 함께 찌며 이제는 제법 스스럼 없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있었다. 민준과 소연은 나란히 앉아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다. 고기가 다 익었을 무렵 강철규가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진심이 뒤섞여 있었다. 김 선생님 사부인. 아니 사돈어른.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합동참모본부 대령 강철규가 아니라 그저 민준이 아버지 강철규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김성훈이 환하게 웃으며 그의 잔을 받았다. 허허 뭘. 원래 가족이란 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 사돈 한 잔 받으시오. 사돈이라는 정겨운 부름과 함께 두 사람의 잔이 맑게 부딪혔다. 인제의 푸른 하늘 아래 두 가족의 웃음소리가 상쾌한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오만과 편견으로 무너졌던 다리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이름의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로 다시 세워졌다. 그렇게 두 가족은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되었다.